안녕하세요. 자, 2021년도 그 지방공무원 9급 공개경쟁 임용 필기시험이 2021년도 6월달 첫 번째 주 토요일 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식품화학 부분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로 제가 이제 간단하게 그 내용을 설명을 해 드릴 텐데, 먼저 크게 한번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항상 말했던 내용 중에 첫 번째 챕터별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수분 파트가 있게 되고, 그 다음 탄수화물 부분이 있게 되고, 다음 지질, 단백질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비타민 파트, 그 다음 무기질 파트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효소까지가 이제 메인 주제 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 다음 또 색소 부분이라든지 갈변 이렇게 있게 되는 거고, 맛, 향, 그 다음에 또 이제 냄새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물성, 그 다음에 독성 파트,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이렇게 해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건데, 이번에 대략 수분 파트에서 나왔던 것이 2문제, 탄수화물 부분에서 4문제, 그 다음에 지질 부분에서 3문제, 단백질에서 2문제, 비타민 부분에서 2문제, 1문제, 자, 효소 부분에서 역시 2문제, 갈변의 색소 부분에서 2문제, 갈변 1문제, 그리고 이번에는 맛, 향, 물성, 독성도 종종 1문제 정도씩은 나오는데, 이번에 이쪽에서는 출제가 되진 않았어요. 그리고 기타 부분에서 건강, 기능, 식품 문제가 나왔었는데, 최근에 그 연구사 부분 같은 경우에도 식품연구사라 그래서 7급 공무원에 준하는 연구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석사 이상 이렇게 이제 전공자들에 대해서 보는 시험인데, 그쪽에서도 계속해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번에 20번 문제로 해서 이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 부분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문제에 대해서 보시다 보면은 전체적인, 제가 이제 저희 그 학원 홈페이지에도 설명을 해 놓았지만은, 전체적으로 이번에 전공시험에서 식품위생도 그렇고 식품화학도 그렇고 난이도 부분에서는 중하 정도로 해서 쉬운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신 만큼의 이제 변별력을 갖고서 합격을 하시려면은 이번에 전공시험에서는 다 100점을 맞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신 만큼 잘 보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준비를 하시는 분들을, 학생들, 준비를 하시는 수험생들을 위해서도 그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지금 보시면은 수분 활성도와 여러 반응으로 오른 것은? 하고 물었는데, 우리가 수분 파트에서 항상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수분 활성도라고 해서 이제 관련된 내용들을 물어보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효소적 작용은 수분 활성도가 커질수록 감소한다. 보통 세균의 경우에는 수분 활성도가 0.9 이상에서 생육 가능하다 이렇게 나왔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1영역, 2영역, 3영역 이렇게 나누기도 하잖아요. AW 범위에서 0부터 1까지의 기준을 가지고서 이제 활성도 기준을 보게 되는데, 1영역에 해당이 되는 것은 뭐 단분자층, 다분자층, 그다음 모세관, 자유수 영역 이렇게 해서 나누게 되는데, 이 성질을 알았다면은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은 효소적 작용의 경우에도 수분 활성도가 커질수록 이쪽에서 오히려 커지는 거죠. 수분 활성도에 해당이 되는 것들은. 그래서 2번 문항은 틀린 거였었고요. 뭐 그 밖에 들어갔던 내용 중에서 뭐 가수분해적 반응은 단분자층 영역에서 일어난다라고 했는데, 가수분해에 해당이 되는 것들은 물이 많은 쪽에 해당이 되는 뭐 이쪽 자유수 영역 쪽에서 일어났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보통 세균은 수분 활성도 0.9 이상에서 생육 가능하다 이러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수분 활성도에 관련된 내용에서도 우리가 중요하게 이제 기본 내용으로 언급했던 것 중에 하나가 AW 부분에서 최저 AW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세균의 경우에, 곰팡이의 경우에, 효모의 경우에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랬을 때 세균의 경우에는 적어도 0.91 이상은 돼야지 생육 가능하더라 이란 거. 효모는 0.88 이상에서 생육 가능하더라.
곰팡이의 경우에는 0.80 이상에서 생육 가능하더라 라고 해서 이 문제를 조금 변형을 하게 되면은 건조에 강한 것이 무엇이냐 또 이렇게 묻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곰팡이가 가장 건조에 강하다 뭐 이런 식으로도 물을 수 있어서 여기 4번을 보시게 되면은 수분 활성도 0.9 이상에서 생육 가능하다 이 문장이 이제 맞는 거였었죠. 그래서 수분 활성도와 함께 AW에 해당이 되는 것들을 찾아보는 문제였겠습니다. 1번 문제는. 두 번째 보시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1영역에서는 나오는 문제가 쉽게 나왔을 때는 자유수와 결합수를 구별한다든지 수분 활성도에서 1영역, 2영역, 3영역 문제, 그 다음에 등온 흡수 탈습 곡선에 대한 문제였었는데 보시면은 어떤 식품의 등온 흡수 곡선과 탈습 곡선은 일치하지 않는다. 히스테리시스를 물어보는 거였었고요. 그 다음 이거는 Y축에 해당이 되는 것이 바로 식품의 평형수분 함량이었었고 X축에 해당이 되는 것이 수분 활성도였었잖아요. 이거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었고 4번에 해당이 되는 보기가 조금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였었는데 4번에 해당이 되는 것이 같은 식품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 기본에 해당이 되는 식품을 20도씨에서 측정을 했으면 수분 활성도를 측정을 했으면은 순수한 물에 해당이 되는 것도 같은 20도여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임의의 온도에서 식품의 수증기압에 대해서 같은 온도에서의 순수한 물의 수증기압의 비다라고 해서 바로 수분 활성도의 정의를 묻는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맞는 답이었죠. 그리고 이거는 정말로 딱 보면 알아야 되는 문제였었는데 식품의 수분 활성도는 1 이상이다라고 했는데 너무나 답을 던져준 거였죠. 그냥. 그래서 수분 활성도 AW라고 했던 것은 0보다 크고 1보다 작아요. 심지어 이퀄도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수분 활성도는 0보다 커야 되고 1보다 작아야 되는 이유는 1에 해당이 되면 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순수한 물에 해당이 돼버리기 때문에 순수한 물은 용질, 즉 미생물 여러 가지 증식할 수 있는 영양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1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1은 되지 않는 거였었는데 1보다 작아야 되는 거였죠. 근데 여기 문제 1번에서 보시면은 문항 1번에서는 1.0 이상이다 라는 게 자체가 나머지 2, 3, 4번을 모르더라도 자연스럽게 찾아야 되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식품 파트에서의 2문제 정도에 해당이 되는 것은 바로 이제 1영역, 2영역, 3영역에서의 특징과 등온 흡수 탈속 곡선에 대한 정의를 알았을 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전분에서 종류 중에 단순 다당류가 있었고 복합 다당류가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전분의 가수분해 과정에 생성물질이 아는 것은 너무 쉬운 거죠. 그래서 전분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은 뒤에서 또 연결이 되는데 전분에서 우리가 아밀로즈와 아밀로펙틴에 대한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복돼서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그랬을 때 아밀로즈와 아밀로펙틴이었었는데 이 구조에 해당이 되는 것들은 모두 다 글루코즈, 포도당의 중합체였었잖아요. 포도당, 단순 다당류였단 말이죠. 전분의 경우에는. 그랬을 때 전분 2개에 해당이 되는 것이 메가당이다. 포도당 2개에 해당이 되는 메가당. 이건 맞는 거겠죠. 그 다음에 말토덱스트린 당연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전분의 중간 덱스트린에 해당이 되는 거에 가용성 전분, 아밀로덱스트린, 에리스로덱스트린, 아크로모덱스트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죠. 아마 그때 있었던 것 중에서 3번 정도에 해당이 됐던 예제가 가용성 전분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쭉 보시게 되면은 전부 다 전분의 가수분해물에 해당이 되는 거고 과당으로 이루어져 있었던 것은 바로 이제 대표적으로 돼지 감자, 이눌린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서 이눌린에 해당이 되는 것이 과당의 중합체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체에서는 이걸 분해하는 효소가 없기 때문에 당뇨 환자들이 이제 포만감 이런 것 때문에 이용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눌린이었었는데 전부는 포도당의 중합체였다라는 걸 알면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4번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탄수화물 파트 당류로 봐주시면 되는 건데 이 문제도 봤었을 때 여러분들 갈락토즈 한 분자와 글루코즈 한 분자가 베타 일사결합을 한 것이다. 갈락토즈, 글루코즈, 이당류 해당이 되는 거 유당, 락토즈를 묻는 거였죠. 그리고 정장작용을 하고 칼슘 바로 이제 젖당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 젖산으로 분해가 되면서 산성에 의해서 바로 칼슘의 흡수를 촉진하는 인자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 답을 그냥 줬잖아요. 포유류의 저제 존재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젖당, 유당에 해당이 되는 락토즈에 해당이 되는 것을 바로 찾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 문제였죠. 전분을 구성하는 아밀로즈와 아밀로펙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죠. 그래서 이 아밀로즈의 성질과 아밀로펙틴의 성질을 물어보는 거였었는데, 아밀로즈는 알파 1사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었고, 이게 글루코즈 6개 정도마다 이렇게 사슬을 한번 스프링 구조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요오드가 들어가게 되면은 요오드가 포적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요오드 반응을 하더라. 맞죠? 그 다음에 아밀로즈는 그래서 여기는 맞다 라고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밀로즈는 아밀로펙틴 펙틴보다는 분자량 값이 작다라고 했는데, 아밀로즈 같은 경우에는 1사만으로 이루어져 있고, 아밀로펙틴은 1사와 가지를, 중간에 이제 가지가 있죠. 가지를 갖게 되는 알파 16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아밀로펙틴이 더 분자량 값이 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밀로즈는 이거보다 분자량 값이 작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자, 아밀로즈는 알파 16이 아니라 알파 1사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아밀로펙틴의 경우에는 16 결합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했었어요. 결합만이 아니라 1사와 16으로 이루어져 있는 예제였었죠. 그리고 5번의 경우에 말도 안 되는 걸 또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아밀로즈는 뭐라고 나왔냐면은, 아밀로즈는 글루코즈로 되어 있고 아밀로펙틴은 갈락토즈로 되어 있다라는 예시가 있어서 미음번에 해당이 되는 것은 답이 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유난히 그 교육청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K형 문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박스를 주고 나서 모두 옳은 거를 찾으시오라는 것이 바로 이제 교육청 쪽 시험 문제에서는 K형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닌 뭐 다른 쪽 시험에서는 보통 1, 2, 3, 4 중에 이제 가장 옳은 답을 찾는 건데, 이런 식의 문제 유형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문제 정도가 있었죠.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그래서 옳은 거에 해당이 되는 것은 기억, 니은만 해당이 되는 1번이 답이 되는 거고요. 자, 이것도 이제 또 마찬가지로 당에 대한 문제였었는데, 탄수화물 파트에서 다음 설명에 해당되는 것은 그래서 단맛을 낸다. 포도당을 환원시켜서 한다. 감미도가 0.5에서 0.6이다. 바로 나와야 되는 거죠. 솔비톨. 그래서 우리가 포도당에 해당이 되는 알데하이드기에서 3, 4, 5, 6번 1, 2, 3, 4, 5, 6번 자리에서 바로 이걸 환원시켜서 만든다라고 했었을 때, 여기가 CH2OH로 해서 바로 이제 알코올기가 들어가 있게 되면은 이 구조가 바로 솔비톨이 되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이 당 알코올에 해당이 되면은 감미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솔비톨에 대한 구조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유지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래서 탄수화물 부분에서는 아까도 나왔지만은 뭐 전분의 분해물에 해당이 되는 걸 물었다든지, 락토즈의 특징을 물었다든지, 솔비톨의 특징, 아밀로즈와 아밀로펙틴의 문제, 크게 문제 될 것은 없었어요. 어려운 문제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지의 3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었는데, 3패 문제에 있어서 여기 예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1번에 해당이 되는 것도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중성지방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 TG, 중성지방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 분해가 되면은, 유지 3패 과정 중에 분해가 되면은 글리세롤과 유리지방산으로 분해가 된다. 이 내용이 있었어요. 이거 맞는 거죠.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동산화 같은 경우에는 산소에 의해서 자연 발생적으로 생성할 수 있다. 맞습니다. 유리 라디칼 만들어지는 것들. 그 다음에 리폭시게나제 라든지 리포하이드로퍼록시다제 같은 경우에가 효소적 산패를 일으키는 거였잖아요. 근데 리폭시게나제가 산패를 억제한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틀린 것이 되는 거죠. 다음 8번째, 자, 화학적 특성을 물어보는 문제였었죠. 그래서 유지 지방산 분자량 값에 반비례한다라고 했었고요. 유지 1g을 알칼리로 분해하는데, 보통은 이제 수산화칼륨이라든지 수산화나트륨을 보통 이용해요. 그래서 수산화칼륨, 수산화나트륨을 이용하는 이 알칼리로 분해를 되는데 사용되고, 여기서 수산화칼륨이라고 제시를 해줬죠. 여기에 이용되면서 바로 이제 지방산 나트륨염, 지방산 칼륨염을 만들어내는데, 이걸 들어가는 것을 나타내는 수는하고 물었었는데,
바로 이제 우리가 사포니피케이션에 해당이 되는 비누화가라고 말하는 검화가의 특징인 거죠. 그래서 검화가에 해당이 되는 거에서 바로 이제 탄소, 여기 지방산의 개수가 지방산 분자량 값이 작을수록 검화가가 더 커지더라 라는 성질을 나타내는 거에서 바로 이제 검화가도 있었고 요오드가도 있었고, 여기 정답은 이제 검화가가 되는 거고요. 아마 여기 1번에 나왔던 예제가 산가였을 거예요. 산가, 요오드가, 아세틸가 이런 특징들이 있었는데, 지방산의 특징에 있어서 우리가 물리적 특징과 화학적 특징에서 이런 화학적 특징에 해당이 되는 것을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유지의 산화를 억제하는 인자로 옳은 것은 그랬었는데, 우리가 산화의 억제에서 항산화제로 작용하는 것 중에서 이 떼사몰 같은 경우에는 참기름 속에 들어있는 천연 항산화제다라고 쓰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식물성 지방 속에 들어있는 것들, 식물성 유지 속에 들어있는 토코페롤, 비타민 E 같은 경우에 특히 알파 토코페롤이라는 것들의 경우에서도 여러 가지 생리활성 기능이 강하다 이런 것들 배우잖아요. 그래서 세사몰과 토코페롤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 유지산패 억제로 인자로 쓰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기억번에 해당이 되는 것이 아마 금속이온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속이온이었었는데, 금속이온과 광선 중에서도 특히 자외선 쪽에 해당이 된다든지, 자외선에 해당이 될수록 금속이온 중에서도 불이나 철 같은 경우에는 가장 산패를 촉진하는 금속이온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은 촉진인자가 되는 거고, 억제 인자로 들어가는 것은 바로 참기름 속의 세사몰, 그 다음에 식용유지들 속의 토코페롤이라는 것들은 억제인자, 라디칼, 특히 토코페롤 같은 경우에는 라디칼을 억제하는 기능을 해주는 거죠. 자, 9번 문제 쉽게 풀 수 있었습니다. 1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단백질 문제로 들어가는 거였었는데, 식물성 단백질의 함량이 적고 동물성 단백질에 많다라고 했고, 염기성 필수 아미노산이다 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영양 뭐 약간 이런 내용들하고도 비슷하게 나오게 되는 건데, 필수 아미노산 하게 되면은 8개 더하기 1개, 그래서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식사를 통해서 섭취해라 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에 루신, 이소루신, 발린이란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곡물에 많이 부족한 제1 제한 아미노산으로 들어가는 것들에 리신이 있고 트레오닌이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옥수수에 많이 부족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트립토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외로 들어가는 거에 페니랄라닌이 있고, 그 다음 콩 속에 부족하다고 말하는 메티오닌까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해서 이거 말고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게 히스티딘이 바로 들어가게 되는 건데, 이 중에서 바로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염기성 아미노산이면서 필수 아미노산으로 들어가는 것이 리신이거든요. 그래서 리신의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에서 맨 아래 보시면은 아미노기가 2타 위치에 탄소에 결합을 한다라고 했었는데, 바로 이 우리가 아미노산 결합 중에서 이쪽에 카르복실기가 있어야 되고 수소가 있고 아미노기가 있게 되는 건데,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타, 그래서 마지막 끝에 이 아미노기가 하나 더 붙어 있게 돼요. 그래서 아미노기가 1개, 2개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걸 염기성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도 또 종종 시험으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아미노기가 이쪽 카르복실기에 가까이 붙어 있는 아미노기는 바로 이제 우리가 마이알 반응이라고 말할 때 아미노산하고 당하고 결합을 하잖아요. 이때 이 아미노기는 쉽게 결합을 못하지만은 끝쪽에 떨어져 있는, 뒤쪽으로 결합력이 비교적 많이 떨어져 있는 이 아미노기 같은 경우에는 바로 환원성 당하고 쉽게 반응을 해서 마이알 반응을 만들어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미노기가 사라져 버림으로 인해서 필수 아미노산 자체가 줄어들어 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영양가가 손실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바로 이제 여기에서 리신, 라이신이라고 말하는 거의 특징을 물어보는 거였죠. 그래서 이러한 것도 있었고요. 자, 다음 보시면은 효소 문제 중에 하나였었는데, 이것도 매우 쉬웠어요. 그래서 홍차 제조 시 일어나는 갈변 반응이다. 그 다음에 구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고, 카테킨과 같은 물질을 기준으로 해서 갈변 물질을 생성하는 효소는 그랬었는데, 여기에서 구리라는 것도 주었고요, 힌트로. 그 다음에 카테킨과 같은 물질을 즉 기질로 해서 우리가 탄닌류에 해당이 되는 것들을 갈변을 일으키더라 라고 했었는데, 갈변의 경우에 우리가 효소적 갈변하고 그 다음에 비효소적 갈변이 있었을 때, 효소적 갈변에서
비효소적 갈변에서 마이알 반응이라든지 당류에 해당이 되는 캐러멜 반응의 갈변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고, 효소적 갈변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 갈변을 일으켰던 거에서 티로시나제의 갈변이라든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바로 폴리페놀 옥시다제, 탄닌류, 카테킨 이러한 것들의 갈변을 일으켜서 바로 홍차의 바로 태아닌, 그러니까 데아플라빈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 홍차의 붉은빛을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폴리페놀 옥시다제죠. 그래서 중간 물질 없이 그냥 이거 효소 자체만 물어봤기 때문에 폴리페놀 옥시다제라고 쉽게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다음 12번 문제 보시면은 다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잖아요. 단백질 종류 중에서 인 단백질에 해당이 된다 라고 했고, 우유 단백질의 80%를 차지한다. 답을 그냥 준 거예요. 그 다음에 pH를 4.6까지 낮추면은 등전점이죠. 카제인의 등전점에서 침전하는 단백질이다 라고 했고요. 우유에 첨가한 레닌에 의해서 응고하고 치즈, 그러면 딱 그냥 튀어나오는 거예요. 카제인 단백질이구나 라고 해서 우유 단백질 중에서 80%가 카제인 단백질이고 20%가 유청 단백질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 카제인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칼슘, 포스포, 카제인 이렇게 세 가지가 같이 결합되어 있고 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단백질이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바로 여기 등전점에서 들어가게 되면은, 수소가 들어가게 되면은 칼슘이 떨어져 나가고 이 자리에 수소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바로 이제 응고가 되는 원리로 해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코티즈 치즈, 리코타 치즈라고 말하는 그 치즈를 만들 때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카제인의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어서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이제 갈변 얘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비효소적 갈변 반응에 마이알 반응이 있고 캐러멜 반응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여기 너무 그냥 쉽게 던져준 문제였어요. 고온에서 당류 또는 당류 수용액을 가열했었을 때 일어난다. 캔디류 가열 공정에서 주로 나타나는 갈변 반응은? 하고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바로 당에 의한, 열에 의한 반응을 물어보는 거였기 때문에 바로 캐러멜 반응하고 바로 찾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이거는 이제 그 비타민 부분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프로비타민 A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은? 하고 물었잖아요. 바로 이제 우리가 비타민 종류 중에서 전구체를 갖고 있는 것이 비타민 A하고 비타민 D가 있게 되는 건데, 비타민 A로 바뀔 수 있는 이제 전구체에 해당이 되는 것들 중에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베타카로틴 12개가 하나로 갈 수 있는 거고요. 알파카로틴, 그 다음에 이제 크립토잔틴의 경우에는 나머지 것들은 24개가 하나의 비타민 A로, 레티놀로 바뀔 수 있는 거죠. 라이포코펜 같은 경우에는 이오논핵, 베타 이오논핵 구조가 바로 이제 닫혀있는 구조가 아닌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라이코펜 같은 경우에는 프로비타민 A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있었고요. 15번에서 자, 이 문제도 약간 영양학적이기도 하고 비타민 문제이기도 했었는데, 마늘의 매운맛 성분인 알리신과 결합을 하게 되면은 흡수율이 높아지는 비타민은? 하고 물었는데, 자, 비타민 B1 같은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을 우리가 티아민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 비타민 구조 속에 황 구조를 가지고 있게 돼요. S. 황 구조를 갖고 있게 되는데, 이 황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 알리신에 들어있는 황하고 같이 결합을 하게 되면은 안정적으로 해서 흡수율이 굉장히 높아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돼지고기를 먹을 때 마늘쌈, 마늘구이를 해서 같이 먹게 되면은 영양가 흡수율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고, 특히 이제 비타민 B1 같은 경우에는 돼지고기 안에 소나 뭐 닭고기에 비해서 거의 10배 이상 비타민 B1을 많이 갖고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영양가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서는 바로 비타민 B1이었습니다. 다음 보시면은 칼슘 문제에서는 영양학적으로 약간 영양학적 접근이 많았었는데, 영양학적으로도 칼슘의 흡수율을 증지시키는 인자와 방해하는 인자 이러한 것들을 물어보게 되는데, 바로 이제 칼슘의 경우에는 약간의 산성화되어 있었을 때 흡수율이 높아지게 돼요. 그랬을 때 사과산이라든지 주석산이라든지 구연산의 경우에는 흡수를 촉진하는 인자라면은 바로 이제 우리가 피틴산, 산처럼 보이지만 이 피틴산에 해당이 되는 것들은 전곡류, 현미라든지 이런 껍질 속에 들어있는 건데, 이런 피틴산이라든지 수산이라든지 옥살릭 액시드, 피틴산, 수산 이러한 것들은 바로 이걸 불용성 칼슘을 만들므로써 칼슘의 흡수를 저해하는 인자가 돼요.
그래서 이제 피틴산이 많이 들어있는 것은 전곡류, 수산이 많이 들어있게 되는 것을 식품으로 묻는다면 뭐 시금치 이런 쪽에 많이 들어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체내 흡수를 방해하는 것으로는 피틴산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고요. 17번 문제에서는 식품 가공에 사용되는 효소와 그 용도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었는데, 효소 문제에서도 이거를 조금 어렵게 내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효소에서의 기질하고 관련된 걸로 해서 뭐 여러 가지 효소 반응 속도 Vmax라든지 KM이라든지 뭐 경쟁적 저해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낼 수가 있게 되는 건데, 이거는 그냥 응용 문제로 해서 간단하게 물었던 것 같아요. 보시면은 식품 가공에 사용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 효소의 특징 중에서 알파아밀라제, 베타아밀라제, 글루코아밀라제가 있게 되는 건데, 알파아밀라제 같은 경우에는 특징 잘 아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알파아밀라제, 특히 아밀라제 기능 중에서 알파아밀라제, 베타아밀라제, 글루코아밀라제 이렇게 있었을 때, 알파아밀라제는 우리가 알파 일사결합에 해당이 되는 것을 무작위로 아무데나 엔도 내부를 끊는 효소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일명 액화 효소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베타아밀라제 같은 경우에는 알파 일사결합을 끝에 4번 자리 비환원성 말단에서부터 끊어오는데, 아무데나 끊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메가당, 말토즈 단위로 끊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얘는 메가당 제조시 많이 이용이 된다라는 특징이 있고, 메가당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단맛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당화효소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면은 얘는 알파 16이 있는 자리까지 못 들어와요. 그죠? 그래서 바로 알파 14와 알파 16을 다 끊어요. 끊는데 비환원성 말단에서부터 차근차근 포도당 단위로 해서 다 끊어서 하나하나를 다 끊어오기 때문에 포도당 제조에 이용이 되는 바로 이 효소 글루코아밀라제의 특징을 바로 찾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오히려 지금 여기 4번 문항 보시면은 과일 젤리 펙티나제라는 것은 갈락투로나제라고도 하면서 펙티나제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제 다 끊어주는 효소였기 때문에 과일 젤리의 조직감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물컹물컹하게 만드는 연부에 작용하는 효소였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있었고요. 17번으로 해서 효소 문제 부분에서 나머지 문제 부분이 아마 나린진화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린진화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감귤류에 있어서의 쓴맛 이란 것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쓴맛을 제거한다라고 들어가야 되는데 감귤 주스를 탈색을 시킨다라고 해서 틀린 거였었고요. 그 다음에 베타아밀라제 같은 경우에 또 3번에 아마 베타아밀라제가 있었을 텐데, 베타아밀라제가 유당을 제조한다라고 해서 틀린 거였어요. 그래서 베타아밀라제는 유당이 아니라 메가당인데,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는 알파아밀라제, 베타아밀라제, 글루코아밀라제의 정확한 성질을 알고 있으면은 찾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18번 같은 경우에 카로티노이드 색소, 비타민 A, 카로티노이드 계열에 해당이 되는 거였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었잖아요. 카로티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바로 베타 이오논 구조를 가지고 있게 되고, 여기에 붙어 있는 구조가 바로 이제 이렇게 모두 다 들어있는 형태가 이게 이소프렌 단위였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일정 한 방향으로 그릴 수도 있고 이러는 건데,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였어요. 천연의 상태에서는. 바로 천연 상태에서는 트랜스 형태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스 형태가 아니라 같은 방향으로 엇갈려서 꺾이는 구조에 해당이 되는 트랜스 구조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 구조에서 모두 시스형이다라고 해서 구조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19번 문제에서는 새우, 게, 갑각류에 있어서의 이제 색소에 관련된 문제였었죠. 그래서 바로 아스타잔틴이 단백질하고 결합되어 있었을 때는 청록색, 회록색이었다가 가열에 의해서 단백질 부분이 변성이 되고 붉은색만 남아있게 되면 그 부분이 바로 아스타잔틴이 되는 거고요. 더 가열을 해서 게나 새우가 선명한 붉은색이 되는 것은 아스타신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 우리가 뭐 기본 내용으로 강조하는 내용들이죠. 다음 마지막 20번 문제가 이 문제 보시게 되면은 처음에 저도 이 문제를 보고 굉장히 당혹스러웠었어요. 어떡하지? 건강기능성 식품 문제가 나왔네? 라고 했었는데 7급에 해당이 되는 연구사 시험 정도에서는 최근에 그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계속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들은 이제 뭐 2002년도에 건강기능식품법이 개정이 되었다부터, 그러니까 만들어졌다부터 시작을 해서 고시형이 있고 인정형이 있다.
라는 것도 있었고, 어느 연구사 시험에서는 여기에서 해당이 되는 고시형에 해당이 되는 건강식품이 아닌 것은 하는 문제까지도 해서 깊게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 9급 우리 이제 공개경쟁 시험에서 마지막 20번 문제에서 건강기능식품 하고 나왔을 때, 와, 깜짝 놀란 거죠. 첫 단어를 봤을 때.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은 인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거나, 여기 이름을 다 답을 준 거예요.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거나 생리활성화를 통해서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고자 한다. 이 기능성 부분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은? 하고 물었잖아요. 건강기능식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양소도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올리고당 같은 경우에도 올리고당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영양소로서의 기능, 그다음에 우리 몸에 어떻게 혈당을 높이지 않고, 그다음에 장 건강에 좋은 역할을 하고, 이렇게 해서 생리활성 기능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잘 먹어주게 되면은 대장, 여러 가지 장질환과 관련돼서 면역력을 높여주더라라고 해서 질병 발생의 위험을 감소시킨다라는 것까지 줄 수 있어요. 근데 건강기능식품은 어디까지나 건강기능식품인 거지, 이거를 통해서 치료가 가능하다? 이건 아니었거든요. 치료가 가능한 것은 약물이죠. 이건 식품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이제 문제만 조금만 다시 한 번만 읽어보시면 바로 찾을 수 있는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번에 이제 그 공개경쟁 시험에서 20문항 자체를 분석을 해 보셨는데요. 여러분들 이 20번 문제가 당혹스러웠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를 읽어보시면 답을 찾을 수 있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전공시험에서 다 맞으셨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 맞으셨을 거라고 보고요. 자, 시험 준비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해서 수분 파트에서, 탄수화물 파트에서, 단백질 파트에서, 지질 파트에서 문제 유형이 저렇게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해드리고 같이 우리가 분석을 해보았던 것처럼 같이 공부하면서 기초에서부터 이제 차근차근 하시다 보면은 시험 문제를 보았을 때 여러분들이 쉬웠네 라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웃으면서 시험장을 나올 수 있을 때까지 같이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총평에도 쭉 써놓았지만은 우리가 공부를 했었을 때 이 시험이 해당이 되는 것들이 쉬웠다 어려웠다를 우리가 판정할 수 있는 거지, 공부를 안 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쉬웠다고 하더라도 내가 봤을 때는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공부를 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목표에 같이 이르렀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공개경쟁시험 식품화학 문제 같이 분석을 마쳐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